자, 오늘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나오셨습니다. 아유, 뭐 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떨리고요. 네. 열심히 하는데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 진지한 주식 방송에 제가 약간 가볍지 않을까. 저희는 6시에 클로징 벨은 예능형 주식 방송이거든요. 좀 같이 좀 놀아보시죠. 이렇게.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뭐 편하게 뭐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 커피 한잔 하면서 시장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또 잘 해주셨잖아요. 아, 오랜만에 와서 네. 떨리네요, 저. 네. 그러니까 그 전임자분이 진짜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전임자가 전임자가요? 누구죠? 박 부장님 아니에요? 전임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 칭찬을. 이 짝꿍이 아주 강박 트리오 너무 좋네요. 우리, 강박 예. 커플 너무 좋네요. 짠 거 아닙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이제 만회하는 듯 하다가 또 제가 보기에는 한 2시 20분 정에 갑자기 또 선물도 확 밀리면서 장 막판에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떨어지고 있어. 네, 뭐 좀 보신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분위기가 이제 전반은 되게 좋았어요. 미국 증시가 요 근래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았고 나스닥도 사실 뭐 지금 6거래일 연속 마이너스인가요? 5거래일 연속 마이너스. 뭐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5거래일 연속 마이너스인데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시장 좋다. 그런데 장 막판에 어찌됐든 간에 뭐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 나올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새 선물 시장이 되게 이상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터지고 나서 우리가 말일날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외국인이 현물은 사고 선물은 또 팔았어요. 그러면서 백어데이션 규모가 엄청 커졌고 9월부터는 선물을 엄청나게 팔기, 물론 이제 현물도 팔았지만 선물을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700억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 7,600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판에 조금 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이 768억 팔면서 뭐 코스닥도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2포인트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고요. 그래서 요새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고 있고 뭐 선물 시장 안 좋고 오늘도 환율이 7원 70전이나 올랐습니다. 1,362원이에요. 지금 엔화는 이제 달러에는 140엔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140엔 넘어간 게. 그 전고점이 139엔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달러 인덱스가 109포인트까지 급등하고 물론 이제 나스닥이 막판에 이제 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미국채 10년물도 13bp인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달러도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강하게 출발했다가 막판에 조금 물량을 내놓으면서 금요일 좀 기분 안 좋게 좀 끝났고요. 업종별로 보면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 철강금속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철강금속 이제 관광업체들 지난주까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거기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휴스틸이나 그 뭐죠? 세아제강 이런 쪽 이제 LNG 파이프 이런 쪽에 수혜를 받는다.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지금 유럽에서 한 25% 정도 고점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그쪽이 조금 많이 떨어졌고 토목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지금 뭐가 하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 올라오죠? 네. 저 이름이 한남노인 줄 알았는데 네. 흰남노더라고요. 흰남노. 이게 무슨 공원 이름이라고 해요. 스리랑카의 무슨 공원 이름. 참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지금 현물은 조금 파는데 선물은 많이 팔고 있다. 그걸 네네.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잘 아시니까. 네. 네. 뭐 이제 사실은 지난달 말일에는 네. MSCI 관련된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게 분기에 한 번 있나요? 반기에 한 번 있나요, 그게? 그게 분기에 한 번씩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5, 8, 11 예, 분기거든요.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외국인 매수가 한 7천억 넘게
잡힌 걸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좋은 건데요. 그 네. 인위적인 뭐 기계적인 매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걸 되돌림 현상이 그 다음날 바로 나왔고 사실 지금 같은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것은 환율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좀 매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다만 이제 7월부터 이제 쭉 사 들어온 것은 외국인들이 뭐 5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엄청 왔잖아요. 7월에. 예, 네. 근데 파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런 뭐 SDI 이런 종목들은 또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산 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을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그렇게 좀 접근이 가능한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소 좀 환율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근데 매물은 사실은 기관이 더 많아요. 예. 선물 움직임 때문에 프로그램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결국은 좀 더 매물을 내면서 사실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가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보면 우리가 그 가즈프롬이 이제 지난달 말부터 한 3일 정도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가스 이제 주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가스를 이제 다시 주고 있어요? 주는 걸로 재개한다는 게 포착됐다라고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아니 우리 독일 친구들 안 얼어 죽었더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독일을 가스 가지고 가스라이팅한다. 아, 그렇죠. 정말 가스라이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러시아가 한 3일 정도 안 주다가 네. 다시 이제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LNG 관련된 가격도 전형가스가 많이 빠진 데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미국의 LNG하고 지금 유럽의 LNG가 6, 7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미국 게 그렇게 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업체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제 태풍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뭐 이렇게 흰남노. 네. 네. 흰남노도 있고 네옴시티. 네.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거기 설계 경험이 있던 회사들 최근에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목 설계 업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보험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튀다 보니까 금리가 튀다 보니까 이제 보험 업종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게 우리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험이 금리가 오르면 이제 보험 업종은 채권 가지고 있는 거 터지는 것도 생기거든요. 채권 손실도 생기거든요. 장기 채권 꽤 있겠죠 아마 그죠? 그렇죠. 보험사들이. 네, 보험은 이제 잘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게 만기 보유 채권인지 아니면 매도 가능 채권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놔요. 만기 보유 채권은 금리가 올라도 사실 손실이 안 나니까 그 재무제표상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게 매도 가능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많은 보험사들은 이거 금리 오르면 실적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인데 이제 무조건 뭐 금리 오르면 보험주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보험주가 조금 올랐고요. 보통 은행도 좋다고 하잖아요. 금리 오르면 어땠나요? 은행 쪽은? 지금 은행 쪽은 뭐 사실 오늘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늘 좋지는 않았었고 은행은 보합 정도였네요. 은행은 보합 정도였고 그 은행 쪽을 잠깐 제가 네네. 언급을 드리면 은행 쪽은 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 관련된 그 충당금에 대해서 그래요? 네. 특별 손실 충당금을 좀 더 쌓아라. 네. 이걸 이제 정부가 권고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게 배당에 대한 여력이 네, 줄어들고. 줄어들 수 있다. 네. 이 이슈가 좀 생기면서 전체적인 은행들이 좀 힘을 못 쓰는데 네. 그래도 제가 지난번 방송인가 그때 좀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DPS를 본다 하더라도 은행별로 평균은 한 6.8% 정도 배당률 시가 기준.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6.8% 나온다는 네, 거죠. 그 3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진짜. 그렇죠. 8월 말 기준으로 한 6.8%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거의 8, 9%까지 배당 이익이 나오는 뭐 배당률이 나오는 그런 건데 주가는 지지도 안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빠지면 빠질수록 뭐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예, 주가 부분에서는 어쨌든 조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눌려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주식들을 미국에서는 그 할머니들을 위한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당을 이렇게 네.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사는 주식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는. 약간 그게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허가내주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금감위원이 은행들 너희 돈 왜 이렇게 많이 버냐?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꼬라면 금리 뭐 사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배당도 잘 주고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는 업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성장성도 좀 아무래도 좀 더디고요, 그죠? 그렇죠. 성장성도 없고 지금 뭐 K뱅크도 9월달에 상장 뭐 심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새로 이렇게 경쟁도 조금 심해질 거고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어땠어요? 반도체요? 바로 반도체로 갈까요? 네. 반도체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가 이게 삼성전자가 57,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6만 전자 회복했다 그랬는데 지금 한때 6만 갔던데. 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어제 뭐 사실 엔비디아가 그저께였죠. 그저께 시간으로 막 급락을 막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너희 중국에 GPU 수출하지 마 이랬습니다. 바이든이. 어허. 왜 뭐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첨단 산업 견제하려고. 이게 모든 칩을 규제한 건 아니고요. 약간 되게 사양이 높은 거. 그러니까 뭐 그 일반 개인 PC에 쓰는 거 말고 서버에 들어가는 사양이 높은 GPU를 좀 규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머신러닝 등 연산을 담당하는 고성능 GPU의 수출 규제한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번 규제로 인해서 매출이 한 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안 좋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뭐 게이밍 이거 안 좋고 막 그런데 그래도 서버는 괜찮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뭐 수출 못한다. 예, 서버용 수출 못한다? 그러면 그 좋은 데마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랐다가 요새 다시 전저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AMD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나스닥이 0.5% 정도 하락했나? 뭐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2%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고 만약 이게 그거는 사실 GPU고 우리 비메모리니까 메모리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인터넷 은행 업체들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고성능 GPU를 안 쓰면 발열이 더 심해진대요. 전력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되면 서버 업체들 전기료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전기 요금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력 비용 커버하지 못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그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프로세서 생산하는 데가 TSMC입니다. TSMC의 매출의 한 10% 정도 뭐라고 그러죠? 매출의 10% 정도를 AMD랑 그 엔비디아인데 이 TSMC 5나노 이하 최신 공정 가동률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TSMC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비메모리 안 좋아지면 뭐 CPU 탑재 안 하는데 메모리만 탑재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AMD처럼 비메모리 업종 실적 감소의 영향이 국내 메모리 업체에도 좀 유사하게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오늘 그 최도현 이사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좀 줬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메모리 가격 발표를 했는데 고정거래 가격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약간 그 분석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대만은 반도체 가격 이 트랜스포스나 이런 데 대만 업체인데 반도체 가격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아닌데요, 우리 좀 괜찮은데요,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8월에 고정거래 가격 보니까 서버 디램에서 무려 11.5%나 하락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PC 디램 쪽도 가격이 1% 하락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PC 디램은 분기 계약을 한대요. 근데 네. 8월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네네. 하는데 예. 그럼 8월은 계약 시점이 아닌데 이례적으로 8월에도 PC 디램 가격을 1%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재고가 얼마나 많으면 그랬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다 낸드도 8월 고정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7에서 20% 급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도체 업체는 재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엔비디아나 그런 쪽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재고 조정 때문에 뭐 이제 좀 싸게 판매를 해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재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지금 7월에 스마트폰 출하량도 3%나 감소를 했거든요. 반도체의 가장 큰 그 판매처가 스마트폰인데 점유율이 한 35% 정도 되나요? 뭐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3% 감소해서 9,400만 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서버 이거 중국에 규제하면 믿고 있었던 서버까지 PC 안 좋고 스마트폰 안 좋은데 서버까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삼중고네요, 삼중고. 그죠? 그렇죠.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기 전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믿기는 어렵지만 네.
DDR5라는 게 좀 기다려지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인텔, 네. 인텔은 계속적으로 뭐 양치기처럼 거짓말쟁이. 이제, 뭔가를 못 내고 네. 있고, 근데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뭔가 뭐 그 개발자 회의 같은 어떤 그런 걸 열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 AMD 같은 경우는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 저도 이제 뭐 아비코 전자나 탐방도 가봤고요. 네. 뭐 심택 오. 쪽도 물어보니까 준비는 다 돼 있고 물량이 좀 나온 듯한 이야기를 해요, 분위기상. 근데 이제 실제 매출로 반영되는 DDR5 매출은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 움직임은 4분기 정도부터는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부품단에서. 근데 네. 사실 DDR5 가장 큰 수혜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뭐 아비코 전자나 네. 뭐 TLB, 그다음에 심텍, 음. 뭐 이런 종목들이죠. 해성DS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 부품주들 이런 쪽에 조금 태핑을 해보면, 실제 뭐 탐방을 가보거나 해보면 약간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좀 9월 이후 4분기 정도에 좀 움직임이 시작돼서 내년 상반기에 좀 DDR5가 좀 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게 네.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여서 네. 네. 인텔이 작년부터 음. 작년부터 한다고 막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한 3번 정도 속였나요? 네, 세 번 그렇죠. 정도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음. 야 이거 진짜 될까. 근데 결국은 그게 돼야. 근데 지금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재고가 많은 상황, 재고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상황에서 그게 나왔으면 좀 파급력이 더 컸을 텐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지금 좀 의문도 듭니다. 너무 이제 지쳐 있으니까. 이게 반도체 업 사실 삼성전자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좀 많이 지쳐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사실 한 2, 3년을 두고 보면 좀 이렇게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뭐 너무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안 좋을 때 사서 좀 좋을 때 파는 게 진짜 주식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코로나 최악일 때 42,300원이었다가 97,000 갔다가 지금 57,500 됐네요. 진짜 코로나 그 가장 낮은 데에서 지금 20-30% 위에 있어요, 그죠? 네. 실적은 훨씬 좋아졌는데. 그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반드시. 근데 지금 의외로 두 명이 시황을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이게. 네. 근데 의외로 보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좀 그 자이반 타이반 환율이 좋잖아요, 환경은. 그렇죠, 수출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럼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3분기 실적은 또 열어보면 또 의외로 좀 이렇게 방어가 잘 됐거나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방에 대한 뭐 경직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음 차세대 모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재고 소진을 지금 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좀 쌓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텐데, 아무튼 시간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뭐 환율 보면 실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네. 사실 외국인이 2,200원이나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사실 힘을 쓰기 좀 어려운 거고, 실적은 좀 뒤에 나오는 건데, 실적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당장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뭐 뒤에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힘을 쓰기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율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올랐더라고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네. 7원 70전이나 올라서 1,362원. 그러니까 좀 굉장히 힘들죠. 네. 환율 문제 때문에 이 브레이킹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가 정말 힘들고, 뭐 1,400원 정말 가는 건지 두려워요. 어제 뭐 근데 예.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좀 시니컬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막 오른다고 막 걱정을 해요. 수입 물가가 오른다고. 또 내려가면은 수출 기업들 수출 못 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적정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 환율은 뭐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라도 딱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도 변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어떻게 되죠? 유럽이 이제 ECB 쪽에서 이제 금리를 75bp 정도 만약에 강하게 올리면 네. 약간 강달러가 조금 브레이킹이 걸릴 수는 있죠. 음. 근데 이제 달러가 강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플레 잡기는 좋아요.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는 좋거든요.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강달러를 뭐 물론 이제 일부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이 조금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약간 이 과열된 걸 좀 이렇게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스큐즈를 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달러를 좀 용인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 수 있다. 근데 유럽이 75bp 정도를 올리면
약간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그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환율은 10년 평균, 20년 평균 둘 다 1,130원 정도 돼요. 네, 그렇게 그거 딱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 흐름의 평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물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지표가 나온 게 오늘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5.7%.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장 같은 건 안 보시죠? 차례상 장. 아 직접 안 보시죠?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 장을 말씀하시겠구나. 네. 주식장 말고. 주식장 말고. 주식장 말고. 시장. 네. 차례상 물건. 네. 추석 음식 장만하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안 보죠. 네. 네. 다행스럽게도 물가는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3.7%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낮아졌죠. 근데 그때도 높다라고 했었는데 1월 달에 3.6%로 소폭 낮아지고 지금 뭐 6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6개월 연속 올라서 6월 달엔 6%, 7월 달엔 6.3%였고요. 그래서 7월 대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5.7%로. 7월 달 6.3%가요. 외환위기 때 6.8%였다라고 해요. 오. 외환위기급으로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였거든요. 다행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8.4%, 석유가 19.7% 이렇게 오르면서 이 공업 제품이 7% 상승을 했고요. 기여도로 보면 3.11%포인트. 그러니까 유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유가 상승세가 조금 꺾였어요. 여기 기여도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체적인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5.7%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항목별로 분해를 해보면 어떤 네. 것이 기여를 했다. 네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7% 올랐는데 공업 제품이 3.11% 포인트. 그래서 이제 공업 제품이 아무래도 좀 한 절반 정도 차지했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 상승폭이 좀 둔화돼서 전월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10.4%나 올랐습니다. 그 추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7월 달인데 벌써 하긴. 7월. 그렇죠. 네. 8월 달인데 벌써 했을 수도 있나요? 상할 텐데. 그렇죠. 네, 상할 텐데. 추석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 명절 선물 이런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추석 선물이나 이런 거 차례상 지내실 때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조금 뭐 좋은 뉴스였다. 물가가 조금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피크아웃했다라는 게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 5.7%로 조금 피크아웃 쳤다라는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아까 저희가 뭐 환율 된 부분들은 이야기를 중간에 좀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자동차, 자, 뭐 요즘에 의외로 괜찮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 좀 안타깝게도 오늘 네. 다 밀리긴 했는데 네. 오늘 장 전반부 시장 올라가는 거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게 현대기아차. 오. 어저께 장 마치고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투자하기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게 매월 데이터를 공시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얼마큼 팔았어요? 뭐 미국에서 몇 대 팔았어요? 무슨 차 몇 대 팔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거 아주 좋은 이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매월 첫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그 판매 데이터 요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달에 공급망 차질, 반도체 부족이 개선되면서 7월에 이어서 7월 달도 판매가 좋았습니다. 8월까지 호조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33만 5천 대. 전년 대비해서 11.6% 늘었고요. 기아차는 24만 대. 전년 대비해서 10.4% 늘었습니다. 둘 다 두 자릿수 증가를 했고요. 현대는 제네시스가 잘 팔렸고 기아는 소렌토와 모하비 이게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비싼 차가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판매도 많이 됐고 비싼 차가 잘 팔렸고 P와 Q가 동시에 좋다. 그러면 7월, 8월 좋았으니까 3분기 실적은 9월 달만 좋으면 9월 달 큰 문제만 없으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환율까지. 뭐 현대차는 수출 많이 하니까 환율이 좋으면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사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차 잘 판 거보다는 환율 때문에 대박이 난 거다. 막 그랬는데 환율이 2분기보다 더 높으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좋아요. 그 IRA 법안, 그러니까 8월 중순 때 법안 발표하고 조금 올랐다가 한국은 배제됐어라고 해서 조금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환율 영향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미국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어차피 현대기아차가 이제 중국에선 끝났잖아요. 네. 거의 못 팔고 있거든요. 거의 못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 양사 합산 이제 판매량이 18% 증가했고요. 합산 점유율이 12.1%. 이게 2011년도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갔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가 조금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선방하고 있다. IRA 법안만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잘 풀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동차도 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그 세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경쟁차의 모델과 생각하면 그 경쟁차 모델이 만약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한 6에서 7%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생기는데 이 환율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작년 평균 환율 대비 지금 환율이 오른 걸 생각하면 한 16% 이상 지금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GM 포드보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제 혜택을 못 받아서 한 7% 정도 우리가 좀 불리한데 환율로 이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한 10% 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싸진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차종에 대한 뭐 선호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좀 최근에 퀄리티 부분에서 그리고 결국은 인센티브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 재고 일수도 워낙 낮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낮다는 건 결국은 이제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풀면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당장 아마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그 뒷단에 어떤 뭐 인플레 관련 법안에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나 몇 개 섹터들을 조금 유예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지금 현대 기아 이제 세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그 정도 되네요. 얼추? 뭐 글쎄요. 뭐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잘 잘 나가고 나가죠. 있는 인도에서. 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되게 잘 팔리는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요? 네. 네. 러시아에서는 자국 자동차 빼놓고 현대기아차가 점유 2등. 아, 그, 좀 격차는 많이 나지만. 그 이상을 나가다가 그거 빼고는 현대 기아가 잘 나가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동차 업종은 이제 그냥 내연기관일 때는 MS가 뭐 미국에서 한 8에서 9% 합쳐서 현대기아가 근데 이제 많이 들어왔네요, 진짜. 네, 근데 뭐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는 사실은 좀 약간 그 넘사벽이었고, 압도적인.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미쓰비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은 한국에서는 잘 안 사지만 네. 미국에서는 각각의 모델들 회사들도 각각 10% 이상의 뭐 MS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현대기아가 합해도 이제 그걸 못 부수질 못했죠.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 그 뭐라 그럴까 진출이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늦어지니까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MS가 확실히 이제 좀 그 현대기아가 그런 업체들의 MS를 배수오는 그런 역할들을 최근에 했는데 뭐 법안이 이제 좀 진행되면서 다소 이제 좀 수혜를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분석 사항이 이제 좀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더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 부분은 뭐 오늘 현대차도 20만 원 넘어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는 모습도 보이면서 뭐 장이 좀 힘든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잘 버티면서 이렇게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사는데요. 오.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좀 잘 오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오늘도 꽤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도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싸다라고 좀 보이긴 하나 봐요. 실적 대비해서. 그런 것들 사실 미국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뭐 SK 케미칼 뭐 관련된 그럴까요? 뭐 지분 관련된 네. 뭐 요새 있으시나요? SK 그룹이 약간 ESG 하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SK 케미칼이 SK 그거죠. 디스커버리죠.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가지고 있는데 SK 케미칼 지분을 이제 매수한다,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지금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다. 근데 사실 SK 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게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물적 분할에서 막 엄청 고난을 겪긴 했지만 이 지분 가치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68%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SK 케미칼 시총이 1조 7천억 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이게 어찌됐든 간에 더블 카운팅 되고 막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지주회사가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싼 거 아니냐. 오늘 안다자산운용에서 SK케미칼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하면서 SK케미칼의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이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유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중 일부를 SK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SK케미칼 측에 요청했다. 막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아, 이제 행동주의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싼 가격에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오늘 11% 오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SK 그러니까 지주사에서 SK 케미칼 주식을 이제 사준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11% 올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는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은 싸고 이런 쪽에 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지주 종목들도 최근에 야금야금 꾸준히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요새 막 살 게 없잖아요. 주식이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 계속 막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쪽의 것도 한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들인데 이제 네. 자산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콘트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그 뭐 지주사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지주사 빼고 그냥 다 해버리죠. 아, 빼고 네. 지주사가 그냥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죠? 안 쳐다봅니까? 그냥 안 봐요. 혼란을 갖게 되죠. 밸류에이션 네. 왜 이렇게 싸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 싸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면은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금융주와 지주사는 처음부터 안녕하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 뭐 간단하게 좀 또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다음 주는 뭐 사실 다음 주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추석 앞두고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지 않나요? 좀 뭐 현금화를 하는 네. 이슈도 있고 또 너무 네. 오랫동안 쉬는 날이 있으니까 네. 뭐 혹시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봐 좀 팔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지표 발표도 많아요. 첫 번째로는 5일날 오펙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유가가 86달러까지 떨어졌나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여기서 뭐 진짜 우려하던 감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거 한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오펙 정례회의에서 감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유가의 방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7일 날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14 공개를 합니다. 오호. 사실 생각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다들? 전 갤럭시. 네. 네. 왜 갤럭시 있으세요? 아, 제가 사실 30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어요. 네. 30살이요? 네, 30살이요. 네. 지금 연세가 그러면 저 만이에요. 네. 10년 전. 네. 아, 제가 네. 사실 그 대학교 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 전에. 네? 네. 네. 어쨌든 첫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해외 주재원 가면서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네. 당연히 한국 공기업이니까 저한테 갤럭시를 주게 되었죠. 아. 써보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간접 광고로 됐나?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네. 예, 저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 아이폰이랑 SK텔레콤이랑 무슨 그죠. 네. SK텔레콤의 삼성 스마트폰 쓰고 아, 네. 뭐 광고 지금 네. 네. 그래서 광고 좀 지금 광고 맞아. 네. 지금 사전 예약도 역대급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가격도 역대급. 제일 비싼 기종이 240만 원, 에? 239만 원. 핸드폰 240만 원을요? 네네. 네. 그게 요즘 환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크게 안 올랐는데 원으로 이제 원화로 바꾸면 이렇게 240만 원 정도. 24만 원이면 고려할 수 있는데 네. 안타. 네, 네. 최근에 막 네. BH 같은 종목들 네. 고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보면 아이폰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 뭐 그리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카메라 부분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네. 스펙이 좋아지잖아요. 기존의 화수소보다 이번에 4,800만 화소인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펙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을 되게 잘 이제 보자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 자아전자라든지 그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LG 이노텍 이노텍도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오늘도 한 항상 3% 이상 네. 또 괜찮게 네, 네, 올라왔거든요. 조정도 좀 예쁘게 받았고 예, 하반기 이후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네. 패키지 기판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이 LG 이노텍은 저는 괜찮아 보이는 자리 같아요. 현재 자리로 봐서 좀 길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번에 출하량 자체가 일부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한 15% 정도 늘 거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출하량을 7% 정도 낮춘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실적은 업사이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뭐 섹터나 종목들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 날 이게 유럽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9월 8일 날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 75bp, 50bp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75bp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희망 사항이 있죠. 뭐 사실은 뭐 두드려 맞을 거면 차라리 먼저 좀 두드려 맞고 연말부터는 조금 덜 맞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유럽 경기 침체 오더라도 좀 금리 많이 올려줘서 달러 좀 브레이크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러겠죠. 그런 네. 건가요? 이게 근데 네. 이제 제 그 가장 친한 친구가 22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가서 만나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걔 말은 그거예요. 이제 올려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태리나 뭐 남유럽 이 친구들이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건영 부부장님도 이제 월요일 나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금리를 다 올려버리면은 강한 국가들은 잘 버티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약한 꼬리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탈렉시트 아, 그리고 네. 지금 이탈리아는 총재 선거도 뭐 있어서 뭐 우경화된다 막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 얘네들이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게 금리가 낮았을 때 신나게 다 빌려놓고 그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해놨어요. 원래 그쪽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그게. 네. 네. 그렇죠, 뭐. 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거기는 한국과 다르게 그 enjoy life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 그렇죠. 날씨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그래서 그 작가님도 네. 그래서 인조이 라이프 하시죠? 아, 그쵸. 근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벌어놓고 enjoy life를 하는데 거기는 안 벌어놓고 enjoy life를 합니다. 네. 저랑 같이 인조이 라이프 하시죠? 아, 그쵸. 네. 네, 오늘 또 일단 저녁부터 시작해보네요. 네, 오늘 저녁 기대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설 뭐 마지막 그것도 해요? 벌써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이렇게 됐네요. 네, 시간 기업설 빨리 빨리 왔는데요. 와요. 해야 워낙 됩니까? 지금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게 좀 빨리 어떻게- 왔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설 한 종목 관련해서 이제 하는 코너인데요. 뭐 좀 집중 있게 좀 그래요? 간단히 좀 설명해 빨리 주시죠. 할까요? 네네. 이게 저는 처음이라서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종목에 대한 네. 뭐 흐름에 대해서 좀 네. 집중적인 부분들을 좀 찝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목 추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종목 종목 추천 추천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최근에 좀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 네. 뭐 시총도 크니까 네. 이 회사는 핵심 비즈니스는 그거예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특히 양극재를 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이런 쪽과 하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일진은 아니고 학교에서 일진은 아니고 이진이요? 약간 1.5 정도 아. 에코프로비엠 LNF보다는 조금 뒤쳐졌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제 소속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 붙어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이고 이 회사가 이 케미칼이잖아요. 화학. 이 원래 이제 고로나 이런 거 이제 막 수리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화학 그 제품 뭐 내화물이라고 하고 네. 생석회, 라임 케미칼 이런 것들을 하던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 소재 쪽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양극재를 담당을 하고 음극재까지 막 담당을 하는데 뭐 주가의 등락은 지금이 역사적 고점이에요.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뭐 2차 전지 소재들 다 엄청 올랐잖아요. 보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거든요. 밸류에이션 살짝 좀 많이 높네요, 그죠? 살짝 많이 높아요. 네. 살짝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갔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IRA 법안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 2차 전지 소재 쪽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살짝 주춤하는 이유는 IRA 법안이 사실 치사하게
중국 거 쓰지 말고 네. 그거잖아요. 네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공장 없으니까 못하게 하고 그런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쪽은 중국 소재 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거를 그 포스코 그룹에서 계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포항에 인조 흑연 공장이 있어요. 이제 흑연은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인조 흑연은 그 흑연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거잖아요. 지금은 천연 흑연을 쓰는데 인조 흑연은 사실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는데 최근에 전기 요금이 조금 중국에서 올라가면서 이 인조 흑연도 약간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다라고 해요. 이 자회사에서 침상 코크스라는 걸로 조달받아서 이거 뭐 전기로 가공해서 인조 흑연을 만드는데 이게 천연 흑연보다 더 좋대요. 균일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양에는 양극재 공장이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포항에 신공장 나오고 24년도에는 북미에 신공장.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이나 이 밸류에이션 좀 비싼 편인데 뭐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제 뭐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뭐 좀 합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단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만 계약을 했는데 이제 SK나 이런 쪽 계약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광물 조달에 대한 수직 계열화의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네. 부분이 선반영됐는데 사실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뭐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금은 감안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주가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좀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뭐 시간 너무 길 줄 알았는데 사실 좀 오셨을 때 아니 45분 어떻게 합니까? 막 하셨는데 45분 어떻게 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뭐 하루 증시에 대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